네, 다음은 그 황성훈 부부장님께서 오늘은 특히 호주 4대 은행의 해외 채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잘 또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네. 호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로 네, 가보시죠. 네. 트레저리 단기물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쏠려 있고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계속 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죠. 반년 후, 1년 후에는 더 이상 단기물의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비 또는 대체 상품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니즈에 좀 잘 맞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 읽는 법은 맨 앞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 종목의 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숫자 표기가 표면금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들이 만기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웨스트팩이라는 호주 4대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표면금리가 2.894%이고 2030년 2월 4일에 만기되는 그런 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권의 특이점은 호주 4대 은행의 채권 중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후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들 중에서는 발행자들의 이제 자본 스트럭처들의 전략에 따라서 발행자가 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발행 후 5년 또는 10년 후 시점에서 있는데, 2020년 발행 후에 5년 후인 2025년에 발행자의 콜옵션, 그리고 발행자가 100으로 그냥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그런 후순위 은행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상환 조건들은 저희 많이 보셨죠. 그 뭐 흥국생명이라든지 저희 한국에서 많이 거래되는 뭐 일반 그 KP 은행채들 연구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콜이 붙어 있고, 다만 이제 발행한 지 거의 4년 정도 지나서 콜옵션이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채권이다. 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쿠폰이 낮거나 만기가 좀 긴 것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기가 좀 짧거나,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거래 단위가 좀 작거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종목들을 찾자면 사실은 많아요. 뭐 채권 뭐 등급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찾으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채권 투자자니까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은, 안심이 되는 안정적인 그런 발행자의 채권을 사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주의 4대 은행의 후순위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4대 은행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얼마나 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안츠 같은 은행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CBA, 웨스트팩이랑 NAB라는 이제 4대 은행이 있거든요. 호주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등급이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이 4대 은행은 은행 산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과점 은행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독과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대 은행이라고 말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 예금 점유율 또는 이제 대출 점유율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호주는 4대 은행의 예금 점유율이 거의 75%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지방은행이라든지 외국계 은행 지점들, 뭐 맥쿼리 은행, 소규모들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이 4대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금을 바탕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은행들입니다. 대출 점유율 역시도 75%, 80%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4대 은행은 호주에서 굉장히 영업 환경이 좋고, 소위 말하는 좀 땅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점이 심한 그런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뭐 1.2 트릴리언 호주 달러, 그리고 뭐 나머지 세계 은행은 뭐 트릴리언 호주 달러 정도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뭐 한 800조에서 한 1000조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좀 제법 큰 은행이죠. 우리나라 4대 은행들에 비해서 한 2배 언저리 정도 되는 큰 은행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는 그런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호주 은행 관련한 그 은행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도 있겠네요. 해외 채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관 투자자로서 거래하는 선순위 채권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엄청 좋은 은행들이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선순위 채권 금리는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싸다는 얘기인데, 호주 4대 은행 같은 경우도 선순위 채권은 마찬가지로 엄청 비쌉니다. 근데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호주의 4대 은행의 이제 정부의 감독 당국의 이 규제에 의해서 후순위 채권을 좀 발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발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나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2% 정도를 나타내면서 되게 높게 유지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한 10년 전 언저리로 가면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이자 마진 2% 나오는 국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고금리 이자 마진을 가져가는 되게 더 쉽게 영업하는 그런 은행들로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오고 지금의 이제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1.5%, 1.7%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뭐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다. 근데 여전히 독과점되어 있고 잘 돈을 벌고 있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거치면서 이게 잠깐 이익이 좀 주춤했었다가 다시 이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기사들 보면 님 막 얘기하는 네네네. 거 바로 그겁니다. 예. 호주 4대 은행은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도 되게 좋고 과점이라서 비즈니스 환경도 되게 좋고 영업하기 되게 좋았는데, 한 가지 조금 시장 투자자들이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대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자들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메인 사업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역내 이제 예금 규모가 대출의 규모보다 상당히 작아서 결과적으로 호주 4대 은행이 대출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축은 잘 안 하나 봐요. 재테크 같은 부분들이 이제 금융상품 기준은 보험에 조금 더 쏠려 있는 나라라고 저는 굉장히 들어서. 특징적이네요. 그러면. 네. 은행의 대출 수요 대비 예금이 작아서 채권 발행이 많은 나라다라고 보였었고, 그래서 호주는 호주 달러의 달러 채권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고 큽니다. 네. 은행 진짜 체들도 오지 달러라고 한다면서요. 네네네. 예. 오지 달러 4대 은행 채권의 시장도 굉장히 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채권 발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SBB 사태도 있었고,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가장 안정적인 조달원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소형은행들은 예금이 이제 펀드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겠지만, 대형은행 국가의 서포트를 받는 그런 은행들은 예금으로 조달하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인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은행들의 대출 대비해서 예금의 비중이 빠르게 좀 높아져 오고 있다. 예전에는 4분의 1 정도가 채권 발행을 해서 조달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 10분의 1 정도만 채권 발행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좋은 호주 4대 은행들이 조금 더 영업을 하기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은행 산업을 건전성을 주로 판단할 때 저희가 이제 NPL 비율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 뭐 5년, 10년 기준으로는 NPL 비율이 0.5% 좀 넘는 0.6에서 한 0.8% 정도 사이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 NPL 같은 그 부실 자산들도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은행이 되게 건전하고 우량하다라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NPL 비율 같은 거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조금 더 좋습니다. 0.4%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은행들도 상당히 괜찮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호주의 4대 은행을 감독하는 호주의 금융당국을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빡센, 그러니까 강하게 금융 규제를 하는 그런 당국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터치를 좀 심하게 하는군요. 물론 이제 과점이라는 되게 좋은 환경을 국가에서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아. 은행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다 요구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책임을 다하라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은행들보다 좀 더 강한 타이트한 규제를 계속 받고, 그 규제가 조금 더 세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 산업들을 볼 때 뭐 NPL 같은 자산 건전성도 보지만,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자본 적정성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구체의 트리거의 기준이 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한데, 예. 호주 같은 경우는 4대 은행들 대충 평균을 해보면은 한 13% 언저리에 흔히 말하는 이제 CET1 레이시오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비해보면 엄청 높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들은 14에서 15% 정도 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계 좀 좋은 은행들도 한 13에서 15%, 좀 더 이제 관리 많이 하는 은행들은 이제 한 15에서 17% 정도 하는데, 호주 4대 은행이라고 해놓고 되게 관리 빡세게 한다고 해놓고 뭐 한 12% 정도 되면은 좀 의아하게 보이잖아요. 이면에 좀 더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호주의 감독당국은 똑같은 위험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자산의 가중치를 되게 낮게 보는 것도 굉장히 높은 위험자산 가중치를 둬서 결과적으로 호주 은행들은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본 비율의 수치가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은행들은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글로벌 그렇죠. 스탠다드 예, 대비하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좀 낮아 보이는 효과가 나니까, 안찌라고 하는 호주 4대 은행 중에 하나의 애뉴얼 리포트 연간 보고서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2023년에
CET1 레이시오가 13.3%이잖아요. 네. CET1 레이시오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은행들이 적용하는 바젤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재환산을 해보면 그게 19.7%다 라고 항변하듯이 마치 이제 적어놓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제시하나 봐요. 강한 규제 라인인 호주 바젤 3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꾸면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선순위 채권자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들도 19.7%의 버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CET1 레이시오 보고 다른 나라 은행들이랑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좀 푸시면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주 감독 당국은 진짜 빡세다. 그렇네요. 엄청나게 강하게 엄격하네요. 은행들을 쥐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주는 은행 산업이 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산업에 대해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부여를 하고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둔 대신에 엄청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또 해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에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호주의 정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는 하는데 또 보호는 또 확실히 해주는. 그렇죠. 그 은행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 감독을 스스로 체력도 많이 길러주지만 진짜로 위험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원리금 보호까지 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주 은행들은 안전자산에 가깝다라고 좀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대 은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많이 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네요. 4대 은행들의 채권들 중에서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눈높이, 수익률에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후순위 채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물론 후순위 채권임에도 등급이 BBB 플러스이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은행들 예를 들어서 ING 은행들의 선순위 채권과 동일한 등급이거든요. 미국의 뭐 시티라든지 골드만삭스랑 매우 비슷한 등급을 보여줄 정도로 사실 후순위 채권임에도 상당히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환산을 해보면 후순위 뒤에도 버퍼가 19.7%나 있는 후순위임에도 여전히 우량한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후순위긴 하지만 선순위 느낌이 있네요. 다른 나라 은행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상당한 많은 버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들입니다. 엄청 좋은 은행인 건 알겠고 국내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제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세금에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표면금리가 매우 낮아야 좋아하시고 만기도 좀 짧고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기본 거래 단위가 좀 작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호주 4대 은행들이 발행한 달러 채권들의 후순위 채권들의 모든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 표면금리가 3% 언저리거나 이하인 채권들 이거 어디 가서나 볼 수 없는 그런 자료이네요. 이거는 진짜 알짜 자료. 펀더멘탈은 이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진 않고요. 좋은 종목들 저희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을 이제 더 추려본 건데 표면금리가 매우 낮은 종목들이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종목들이고 만기가 이제 좀 짧고 기본 거래 단위 이제 미니멈 피스라고 하는 이제 기본 거래 단위가 좀 작은 종목들. 증권사들이 밖에서 소싱을 해서 떼어다가 할 때 좀 잘라서 팔기 수월한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 가능한. 네. 맨 위에 있는 좀 빨간색으로 좀 하이라이트 해놓은 웨스트팩이라는 은행이 발행한 2023년 만기되는 후순위 채권.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채권은 2025년에 콜옵션이 있습니다. 웨스트팩 은행이 2025년에 이 채권 전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종목인데 발행 당시에 이제 조건이 뭐 나쁘지 않았고 사실 호주 4대 은행은 은행 산업이 되게 매우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 입장에서 이 콜옵션이 미행사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감독 당국과 매우 비슷한 스탠스일 건데 개인적으로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잔존 만기가 1년이 채 안 남은 그런 종목이고 콜옵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1% 정도 투자 수익률 1년 동안 가져가고 더욱이 좋은 부분들은 쿠폰이 3%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5.4% 과세를 적용받는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5% 후반대 정도 세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좋은 채권이고 좋은 금리인 건 알겠지만 모든 투자에는 딸려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4대 은행 매우 좋은 은행 중에 하나인 웨스트팩이 2030년 만기되는 이 콜옵션이 있는 채권에도
여전히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나 예금자에 대해서 이제 상환 순위가 좀 뒤에 있다는 점이 가장 이제 구조적인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이고, 호주 은행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했을 때 자기 자본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정도의 굉장히 큰 버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후순위 채권에 구조적인 위험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바젤3에 도입되고 난 후순위 채권들은 상각 조건이나 주식 전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고서를 보니까 주식 전환 조건이 붙어 있고, 전환에 대한 트리거는 감독 당국의 판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 사내은행이 펀더멘탈이 좀 안 좋아져서 감독 당국이 이 채권을 상환을 해서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주식 전환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채권은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아도 뭐 그래도 5년 있다가는 콜은 어쨌든 만기 상환을 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영원히 콜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5년 정도 만기가 좀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들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 요인은 꼭 한번 상기해 보시고 투자 의사결정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황성훈 부부장님께서 호주 4대 은행 그 해외 채권에 대한 특징, 그리고 투자 매력, 그리고 이 중에서도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지 그 전략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없는 황 부부장님만의 알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해외 채권 콘텐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이제 나와주시는데, 이런 콘텐츠를 막 이렇게 선별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쩜 이렇게 잘 골라오시는지. 저도 네.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열심히 또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이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채권 전략 그 황성훈 신한증권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